적중강의 제17강 위탁 매매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출문제 출제 분석을 해보면 19년도에 한번 나왔고요. 22년도에 한번 나왔죠. 23년도에는 대리상 위탁 매매에 관한 설명,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왔고요. 23년도에 출제가 됐고, 26년도에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대리상, 상위 강론에서는 대리상하고 위탁 매매업 이렇게 23년도처럼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상행위 해가지고 이제 금융 리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매입업, 가맹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한 문제 나오면 이제 그게 세 문제가 중요한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는 뭐 우리가 선택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25년도에 출제됐던 물건 운송인, 그 다음에 공중적객업자, 그 다음에 화물상한증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올 확률이 적다. 빼버려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요령지게 풀어봐야 되는 거죠. 87초부터 우리가 92조의 3,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그게 대리상이잖아요. 조문 중심으로 외워야 되는 거지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하는 게 아니죠. 조문을 다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시험에 나왔을 때 조문 중심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위탁 매매업에 관한 문제도 101조부터 우리가 113조까지 내용이에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문대로 다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101조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의의죠, 의의.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지문이 나올 수가 있죠. 위탁매매인이 독자적으로 나오면. 과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조문들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이 조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부분도 좀 우리가 같이 공부를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제 거의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조문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럼 자기 명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봤죠. 많이 본 게 이제 뭐냐면 상법 제4조에 보면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때 자기 명의는 상거래상 법률관계의 기속 주체를 얘기한다라고 했죠. 채권자도 되고 상거래상 채무자도 되는 자. 이걸 자기 명의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 위탁매매의 경우는 매도인도 되고 매수인도 된다라는 게 자기 명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계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효과의 기속 주체예요. 돈을 누가 대느냐? 위탁자의 돈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 이걸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의의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종래의 경우는 의의부터 시작이 나온 거니까. 이제 상법 부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엔 이런 걸 많이 따졌지만 요즘엔 그런 거 별로 안 따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죠.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기 명의라고 하는 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상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이죠. 거기 있어서 제3자에 대해서 매매의 당사자가 된다. 그러니까 매도 위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되고 매수 위탁에서는 매수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타인의 계산은 이제 경제적 효과의 기속 주체다. 그래서 매매 대금 및 비용을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위탁매매인은 자기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자기 계산이 아니고 타인의 계산이잖아요. 자기 명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던 옛날에는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틀린 거죠. 타인의 계산입니다. 타인은 위탁자를 말하고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이든 상관없고 상인 비상인 모두 가능하다. 우리가 특정인에 한정되는 거는 대리상이잖아.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상업상인이 아니면서 그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을 하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대리상이잖아요. 그래서 위탁자가 특정되는 경우는 상위 강론에서 대리상만 있고 나머지는 불특정 다수이다. 불특정 다수인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그 자체는 위탁자를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탁 매매에 있어서는 보조적 상의가 되고 그 매매를 인수해서 보수를 받는 것 이것을 이제 영업을 하는 자 이걸 이제 기본 인수가 기본적인 상의가 된다. 매매해주겠다, 매도인도 돼주겠다, 매수인도 돼주겠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상의가 된다. 인수하는 거죠 그렇게. 자, 그다음 배기조입니다. 배기조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자기 명의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이렇게 나오는 자기 명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도 되고 매수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탁매매는 그 영업 행위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서 직접 계약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조문 그대로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위탁매매는 매도 위탁의 경우는 매도인도 되고 매수 위탁의 경우는 매수인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3조입니다. 위탁물의 귀속. 요거는 아주 빈번하게 우리가 위탁매매에서 나오는데 최근에는 뭐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위탁매매인이 이제 그 위탁자를 위해서 매매를 하면 매도인도 되고 매수인도 되니까 직접적으로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고 그 재산 자체가 위탁매매인의 그죠 재산 또는 채권으로 보는 거죠.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게 되는 어떤 부분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위탁매매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파산관제인이 그 재산을 누구 거로 볼 거냐? 그건 당연히 위탁자의 재산이죠. 따라서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파산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해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그 다음에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이 파산이, 위탁매매인이 파산하는 거니까 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꼭 그대로 이제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좀 요번에 이제 살펴보니까 잘못된 어떤 그 지문을 그대로 썼는데요. 그 틀린 거죠. 요거 제가 틀렸는데 이제 틀린다고 지적을 안 하고 그대로 썼는데 수정을 하십시오. 제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정을 하십시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그건 당연히 이제 위탁매매인의 그 소유로 봐야 되는 거죠. 위탁책, 그러니까 이제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위탁자의 채권, 실질적으로는 이제 위탁자의 재산이지만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나타냈을 때 이제 위탁매매의 재산, 소유로 보고 그다음에 채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와 위탁매매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위탁자의 채권자가 상대방이 됐을 경우는 우리가 위탁자 그 위탁매매인은 제3자잖아요. 위탁자의 제3자 채권자가. 따라서 이런 경우에서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매매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권을 가지고 뭐 물건값을 뭐 우리 흥정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와 위탁매매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가 아니고 위탁매매인의 채권자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 이렇게 이제 고쳐야 틀린 지문입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까다롭게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잘 기억해.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틀린 지문이다.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가지고 맞는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위탁매매인이 자기 명의로 법률 관계를 함으로 형식적으로는 물건, 유가증권, 채권 등이 위탁매매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위탁매매인이 파산하면 위탁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자인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아니고 실질적인 권리자인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103조. 요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던 내용들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좋겠다. 그다음에 104조. 어떤 조문이 굉장히 중요하냐? 그러면 103조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게 나올 거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택할 때는 가게에는 뭐 103조 같은 게 중요하니까 좀 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 101조부터 113조까지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베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다 우리가 위탁매매인을 우리가 정복했다 그러려면 뭐야 101조부터 113조까지 지문의 조문의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들어가야 되죠. 나올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 다음에 통지 계산서 제출 의무입니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는 지체 없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죠.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해서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또는 성명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민법의 경우는 도달주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 이제 도달주의는 민법이고, 우리가 이제 비영리성을 띠고 있으니까 신속 원활한 거래를 해야 되는 상법의 경우는 발송주의다 해가지고 통지를 발송해야 되느냐, 도달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냥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뭐 이런 게 나오면 발송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게 나오면 이게 이제 뭐 민법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조문 그대로 쓰는 거죠.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개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도 나왔으니까 이런 조문들은 우리가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틀린 거죠. 청구와 상관없이 지탁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그죠?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5조입니다. 이행담보 책임. 요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행담보 책임을 부과시키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 위탁매매인이거든요. 독자적인 문제로도 나왔고 문항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시험에 많이 나온 걸 더 중심으로 외워야 되지만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어떤 걸 낼지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뭐 우리가 아주 영험한 선생님들은 뭐 우리가 이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제가 볼 땐 과거와 달리 선생님들이 조문을 그대로 베낄 때는 조문 그대로 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죠. 자, 위탁 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해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해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 이행 담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약정으로 이런 걸 배제하면은 뭐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약정이나 간섭이 없는 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아니야 있으면 책임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간섭이나 우리가 약정에 의해서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해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나 간섭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해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행담보 책임 이렇게 문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23년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상법상 이행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상인은 누구냐? 다른 약정이나 간섭은 고려하지 않는다. 위탁매매인이라는 거죠. 다른 약정이나 간섭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6조가 지정가액 준수 의무입니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영가로 매도하거나, 그저 싸게 파는 거죠. 고가로 매수했다. 비싸게 사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위탁매매인이 부담하면 뭐 위탁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위탁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지정한 가액보다 영가로 매도한 경우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런 건 이제 지문으로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영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그 차액은 그저 다른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죠. 위탁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고가로 매도하는 건 비싸게 파는 거죠. 영가로 그죠? 저가로 사는 거죠. 영가로 매수한 경우에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연히 위탁자의 이익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그러면 뭐 위탁매매는 이익으로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조문 다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요것도 좀 우리가 종래 좀 많이 나오던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막 섞어서 한다 보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에 시세에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 직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원래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위탁자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매도인,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탁자의 상대방이 돼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됐을 때 이제 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이 경우에 이제 매매대가는 우리가 위탁매매의 매매 통지를 발송할 때 거래소에 시세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되는 거죠. 매매 통지를 발송할 때 거래의 시세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위탁매매의 거래 수수료가 있는 물건의 매수를 위탁받은 경우 직접 그 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 대가는 위탁자가 목적물을 수령할 때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수령할 때가 아니죠. 매매 통지를 발송할 때 요게 이제 자주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 직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되는 때의 매매 대가는 위탁자가 위탁매매로부터 매매 통지를 수령할 때 요건 이제 우리가 19년도 그대로 문항을 틀린 지문을 그대로 이제 지문으로 이제 베낀 거죠. 외워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매도인, 매수인이 돼가지고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어떤 경우가 된다 해도 위탁 매매인은 위탁자에게 위탁 매매인의 지위가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위탁 매매인의 지위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매 대금을 별도로 변제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위탁 매매인의 지위를 그저 유지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경우에도 위탁 매매인의 지위를 위탁 그대로 유지한다. 위탁자의 관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고요.
그다음에 위탁물의 훼손하자 등의 효과 이런 거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어떤 걸 나올 수 없으니까 나올지 모르니까 외워야 되는 거죠.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 절하의 사항을 안 때에는 지체 시 위탁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위탁자의 훼손하자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위탁자를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지시가 지연된 때는 위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한 처분, 그죠? 우리가 이제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지연되는 어떤 경우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처분을 해서 위탁자를 보호한다. 그죠? 적당한 처분은 이제 경매 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9조입니다.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위탁 매매인이 매수 위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였으나 위탁자가 매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제 위탁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67조의 규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매수인이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그죠? 매도인은 뭐를 해요? 매도인은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거부가 없을 때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비상인 경우, 여기 상인 유무를 따지는 거 없이 그래서 위탁자가 매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15년도에 이런 게 나왔어요. 매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이를 이해하거나 이었으나 위탁자가 매수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위탁자의 상인인 경우 안에서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이제 경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뭐예요? 상당 기간을 최고하고 경매하는 거죠. 그 67조로 그대로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67조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입니다. 매수 위탁의 경우에 이제 매수 위탁이니까 매수자의 지위를 갖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니까 67조가 아니고 68조, 요 경우는 이제 68조와 71조에 관한 상인 간의 매매, 상사 매매를 이제 준용하는 경우죠.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해서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자와 위탁매매의 관계는 그죠? 그다음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가 되는 거죠. 68조 내지 71조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해서 확정기 거래로서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 68조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 이행 시기가 경과한 때는 위탁자가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위탁 계약은 해지한 것으로 본다. 그죠? 맞죠? 68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에서 일정한 시기, 일정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 시기를 경과할 때는 상대방은 즉시 그죠? 청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간주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설명했는데 조문에서 이제 본다, 의지한다. 간주된다. 이런 거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죠 간주, 의제, 본다. 요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간주된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조문대로 나오니까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의제한다도 안 쓰고 본다. 근데 본다나 의제나 간주 다 똑같은 거다. 다 맞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용 규정이 이제 유치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91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준용하고 있고 이제 대리상에 우리가 이제 상사 특별 유치권 이런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상사 유치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사 58조에 관한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송인, 운송주선인, 그다음에 대리상, 위탁매매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의 유치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상 유치권처럼 결론성을 요구하지 않고 달리 그다음에 이제 운송인, 운송주선인은 결론성을 요구한다. 결론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채권, 요거는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피담보 채권으로부터 유치물이 이제 그 발생하는 거죠. 유치물로부터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요걸 결련성이라고 하는 거고 운송인, 운송 주선인은 이제 운송물로부터 받는 보수, 운임, 그다음에 뭐예요? 채당금 이런 것들, 그런 것 선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성을 요구한다. 요구하는 것이고, 요거는 결론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좀 기억해도 되는 거고요. 위탁 매매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를 위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탁자가 점유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유하고 있는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물건 또는 유가를 유치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이제 상사 유치권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 어렵게 그때 나온 어떤 부분들은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요. 전구야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럼 담보 물권이 이제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이 있는데 선 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럼 권리가 누가 명사하느냐? 우리가 담보 물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 권리자가 행사하는 거죠. 저당권이 먼저 있다고 그러면 저당권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고 우리가 상사 유치권에 관한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해두고 그런 걸 기억해둬야 우리가 시험에서는 우리가 틀리지 않고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출됐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론을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출 지문을 나오는 내용들에서 우리가 그죠? 1조부터 113조까지 내용을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탁매매인은 대리상과 같이 상사 특별 유치권자죠. 유치물과 피담보 채권이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담보 채권이 유치물부터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2조는 위임에 관한 건데, 우리가 위탁매매인이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위임하고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에 관한 관계에서는 본장의 규정 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112조. 위임 관계가 되는 거고. 이제 위임의 관계에서는 이제 선관주의 의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의 경우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는다. 선량한 가해자는 지위직분에서 평균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이제 구체적인 이익이 제일 경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관 의무 있고 충실 의무가 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충실 의무와 관련된 어떤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보는 거는 이제 이사의 의무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여기서 뭐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13조입니다. 준위탁 매매인. 우리가 주선업자, 옛날에 이제 그런 것도 나오죠. 주선업자가 있냐 아니냐 이런 거. 주선업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위탁매매 이제 주선업자라고 하는데 그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어떤 것을 대표적인 게 이제 위탁매매인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운송주선인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외에 이제 준위탁매매인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그래서 본장의 규정은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가 아닌 행위. 매매 행위가 이제 물건 또는 유가주권의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가 이제 위탁매매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매매가 아닌 행위를 그죠? 영업을 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가 아닌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매매가 아닌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를 준용한다. 준위탁 매매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만 이제 준위탁 매매인이 뭐냐면은 기억합니다. 위탁 매매인, 운송주선인 이외에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자 이런 어떤 경우를 이제 우리가 준위탁 매매인이다. 여기는 정확한 어떤 얘기고요. 여기 나오네요. 위탁매매인과 주선인은 제외한 나머지 주선업자를 말한다. 주선업자는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자다. 출판, 광고, 공연, 임대차, 채권의 추심, 보험계약 등의 추신, 그 주선을 영업을 하는 자, 여기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건 구체적으로는 잘 나오진 않아. 옛날엔 좀 나왔는데, 비교하는 내용으로 나왔는데, 잘 나오진 않고, 시험에서도 이제 전체가 구분되는 내용도 나와요. 대리상, 뭐, 위탁매매인, 중개업 이런 것들, 운송주선인 이제 섞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이제 종래에 있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복잡하게 내고 귀찮으니까 안 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3조까지 설명을 했고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는 대리상과 위탁 매매인에 관한 부분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뭐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87조부터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87조부터 92조의 3 요거 기억하고 101조부터 113조 요걸 기억하고 그 조문을 다 기억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야 맞는 거지. 그런 걸 이제 공부하지 않고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왕입니다. 공부하도록 하고 그게 이제 객관식을 준비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게 뭐 문제를 안 푼다고 해도 문제 푸는 거와 똑같잖아요. 기출지문 있는 거 다 보여주고 그죠? 그다음에 지문 다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지문에서 나올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그럼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오면서 외워야 될 거 외우면 충분히 80점에서 90점까지 맞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을 마쳐보죠.